안녕하세요.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생 속도를 1.25배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한 주식 투자 팁이나 종목 추천을 넘어 한 인간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어떻게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생존하고 승리하며 마침내 전설이 되었는지 그 궤적을 쫓는 대사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했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기 힘들 위대한 여정이 그 마침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우리는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이자 이성의 수호자였던 찰리 먼거를 떠나보냈습니다. 먼거의 부재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며 이제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역시 자신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담담하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업적을 단순히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 위대함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차가운 숫자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압도적인 현실감에 전율하게 됩니다. 1964년부터 2024년까지 반세기가 넘는 60년의 세월 동안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배당을 포함하여 약 39,000%라는 실로 훌륭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록한 수익률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무려 550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550만 %라는 천문학적이고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964년 만약 여러분이 당시 환율로 약 250만원 정도인 1만 달러를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채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은 현재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1만 달러는 현재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리라는 차가운 수학적 마법과 합리성이라는 뜨거운 인간의 정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예술작품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수많은 경제위기와 버블이 명멸했지만 버핏은 그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을 다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까요? 서점에는 이미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수많은 책이 꽂혀있고 유튜브에는 그들의 명언을 짧게 편집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이 버핏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치열한 사고 과정을 통해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시계 피상적인 교훈이나 컷하기 시계 투자 격언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런 가벼운 요약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년 시절 경마장에서 스테이블 보이 셀렉션이라는 팁지를 팔며 확률 게임에 눈을 떴던 워렌 버핏의 시작 전부터 벤자민 그레이엄을 만나 담배꽁초 투자에 매료되었던 청년기 그리고 운명적인 파트너 찰리 먼거를 만나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된 결정적 전환점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호크차일드 콘 백화점 인수 실패 사례를 통해 버핏이 어떻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통업의 구조적 한계를 깨달았는지 그 내막을 상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인간의 뿌리 깊은 심리적 편향과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먼거의 정신적 격자, 모형, 그리고 16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도 조급해하지 않는 그들의 인내심 뒤에 숨겨진 철학을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버핏의 은퇴가 가시화되고 그렉 아벨 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된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데이터와 그들의 육성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긴 여정은 여러분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50만 %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대중의 조롱과 소외를 견뎌내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닷컴법을 당시 한물간 늙은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기술주에 손대지 않았던 그 뚝심,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을 때 골드만삭스의 거액을 베팅했던 그 야수같은 본능, 그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그들의 철학과 고뇌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행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자, 그럼 오마의 두 현인이 걸어온 60년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난소 로또와 확률 게임 소년 버핏의 경마장. 워렌 버핏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그가 늘 강조하는 운의 개념, 바로 난소 로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버핏은 193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본 배분 능력이 높게 평가받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자본주의가 꽃피우기 시작한 시점에 태어난 것은 순전히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그가 수천 년 전 몽골 초원이나 다른 체제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재능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태도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소년 시절의 버핏은 이미 확률과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돈을 버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보이 셀렉션 이야기입니다. 어린 버핏은 아버지가 싫어했던 경마장의 친구 가족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닥에 버려진 막건들을 줍는 스투퍼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버린 당첨 막건을 줍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단순 노동이 아닌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버핏은 도서관에서 경마 관련 서적을 수백 권 독파하고 수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승말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보이 셀렉션이라는 팁지를 직접 낡은 타자기로 쳐서 발행했습니다. 그는 이 팁지를 경마장에서 25센트에 팔았습니다. 당시 경쟁지였던 블루시트보다 저렴하게 팔며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곧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록 경마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판매라 쫓겨나긴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소년 버핏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이긴다는 투자의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이는 훗날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는 그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한 진화 호크차일드 콘과 킥샌드. 청년이 된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스승을 만나 가치 투자의 세계에 입문합니다. 초기 버핏의 투자 방식은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볼품없고 더럽지만 주워 피우면 공짜로 한두 모금은 피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산 가치보다 훨씬 싼 주식을 매수해 그 차익만큼의 한두 모금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한계에 봉착합니다. 이때 버핏의 투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실패 사례가 발생합니다. 바로 1966년 볼티모어의 백화점 호크차일드 콘 인수건입니다. 버핏은 찰리 먼거, 샌디 코트스만과 함께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이 백화점을 인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쌌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고 경영진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경쟁사가 매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호크차일드 콘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해야 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버핏과 먼거는 이를 두고 마치 퍼레이드에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앞 사람이 까치발을 들면 나도 들어야 하고 결국 모두가 까치발을 들지만 아무도 더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즉 비용만 늘어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버핏은 나중에 이를 두고 마치 킥샌드 위를 달리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버핏은 3년 만에 이 백화점을 매각했습니다.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가격이 싼 것보다 비즈니스의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3.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시즈 캔디와 경제적 해자. 호크차일드 콘의 실패 이후 평생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버핏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워렌, 이제 꽁초 줍기는 그만두게. 적당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네. 이 새로운 철학이 완벽하게 증명된 사례가 바로 1972년 시즈 캔디 인수입니다. 당시 버핏은 장부 가치의 3배를 주고 시즈 캔디를 샀습니다. 그레이엄 식대로라면, 즉 장부 가치보다 싸게 사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즈 캔디는 특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시즈 캔디는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 시즈 캔디를 주지 않으면 연인에게 혼날 정도의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가격 결정력을 의미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올라도 시즈 캔디가 가격을 인상해도 고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를 확충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본은 적게 들어가는데 현금은 쏟아져 나오는 구조. 버핏은 이것을 경제적 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성을 보호하는 깊은 연못처럼 브랜드와 가격 결정력은 경쟁자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었습니다. 시즈 캔디는 버크셔에 마르지 않는 현금 샘물이 되었고 버핏은 훗날 시즈 캔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버크셔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4. 미스터 마켓과 자본 배분의 미학.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바로 미스터 마켓입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에 비유합니다. 이 친구는 매일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주식을 사거나 팔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말도 안 되는 헐값을 제시합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시장은 우리의 주인이나 가르침을 주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야 할 하인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 기복에 전염되어 뇌동매매를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의 조울증을 이용하여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우량주를 헐값에 주워 담습니다. 버핏이 리먼 사태 당시 골드만삭스에 투자하고 최근의 하락장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한 것도 바로 이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어떻게 쓸까요? 버핏은 이를 자본 배분이라고 부르며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그는 $1 테스트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업이 이익 1달러를 내부에 유보했다면 그 1달러를 통해 시장 가치를 1달러 이상 올려놓았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버크셔가 배당을 주지 않는 이유는 퍼핏이 그 돈을 재투자해서 훨씬 더 큰 돈으로 불려줄 자신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와 감정의 통제 내일 지옥으로 보내라. 버핏의 위대함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와 감정 통제의 달인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조언 중 하나는 그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톰 머피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워렌, 너는 언제든지 저 녀석을 내일 지옥으로 보내버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어때? 이 말은 감정적 규율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뱉는 톡소리나 즉각적인 반응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버핏은 이 조언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여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버핏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회사 경영진들에게 단 하나의 엄격한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평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 치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6. 이사회와 경영진 코카 스파니엘과 핏불. 버핏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매우 날카롭고 풍자적인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현대 기업의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CEO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사들을 코카 스파니엘에 비유했습니다. CEO가 꼬리를 흔들면 같이 흔들고 밥을 주면 얌전히 받아먹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버핏은 이사회가 진정한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사직에서 나오는 연 3억 원 안팎의 보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혹은 그 회사의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CEO가 사냥개 같은 이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집으로 데려가는 건 꼬리치는 코카 스파니엘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그는 실패한 CEO가 해고되면서 챙겨가는 거액의 퇴직금, 이른바 황금 낙하산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해고당한 CEO가 그날 하루 짐을 싸면서 챙기는 돈이 평범한 근로자가 평생 화장실, 청소를 해서 버는 돈보다 많다는 그의 일갈은 자본주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 중 하나입니다. 버핏은 보상이 반드시 성과와 연동되어야 하며 그 성과는 단기 주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내재 가치 증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가장 위대한 유산 만장일치와 마지막 가르침.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그의 마지막 계획, 바로 자선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워렌 버핏은 이미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초기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대부분의 기부금을 전달했지만 최근 그의 유언장과 기부 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버핏은 사후에 게이츠 재단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고 대신 자신의 세 자녀인 수지, 하워드, 피터가 관리하는 새로운 자선 신탁에 남은 재산을 몰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만장일치 조건입니다. 세 자녀는 성향이 제각각입니다. 큰딸 수지는 사회정의와 교육에, 장남 하워드는 농업과 빈곤, 해결에, 막내 피터는 원주민 지원과 예술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들이 돈을 쓰려면 반드시 셋이서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될 고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을 달라고 청탁할 때 자녀들이 나는 찬성하는데 내 동생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매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도록 유도한 고도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남기지 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의 돈만 남겨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난소 로또 덕분이라며 사회 시스템과 운에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이제 그 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가장 품격 있는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50만 %라는 다시는 보기 힘들 기적적인 숫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과연 그 천문학적인 수익률이나 세계 최고의 부호라는 타이틀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을 걷어내고 나면 그 밑바닥에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들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성, 정직함,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가치입니다. 찰리 먼거는 생전에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는 현명한 사람 중에 항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워렌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실제로 그들은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까지도 매일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공부했던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목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서 잠자리에 드는 것.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잔고의 증가가 아니라 삶의 자유와 행복이라면 우리는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퍼핏은 내일 아침 신문을 폈을 때 일면 톡기사에 실려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우상향했지만 그 선을 따라 함께 올라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지혜 또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향했습니다. 이제 거인들은 서서히 무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지혜의 횃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퍼핏은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지혜의 나무를 심고 복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며 매 순간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하는 평생의 수련 과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마의 현인들과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사이드 헌터의 채널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